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16페이지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 중개라 함은이죠. 그래서 중개라 함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조 1호 규정에 따르면은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규정을 이제 그 해석을 해보면은 밑에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중개라 하면 법 제3조의 규정을 보면은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중개대상물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합시다. 이 중개대상물은 법 제3조 규정에 보면은 이런 물건들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토지라는 물건이 있고 건축물, 그리고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물건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법 제3조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법 제3조의 1호 2호, 3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3호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 하면 이런 규정이 바로 위임 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국회가 법을 제3조를 규정하면서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은 중개 대상물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을 해두면서 이 1호와 2호의 물건 이외에 여타의 물건은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대통령한테 위임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위임받은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죠. 시행령 제2조에서 이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면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1호, 2호 이렇게 두 가지 물건을 규정해 두고 있는데 1호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그리고 2호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그 다음에 광업재단 이런 물건들을 시행령 2조에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중개대상물의 범위로서 1호, 2호 그리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을 규정해 두고 있고 이것들이 바로 법 제3조 규정에 한 중개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들 중에 어느 한 가지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임대차를 할 수도 있고 그 밖에 다양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행위가 결국 거래 계약 행위들이 됩니다.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거래 계약이죠. 그 거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 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개 행위를 업으로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뒤에 가서 보시면은 개업공인중개사라 그렇게 지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습할 규정들을 대비해서 이 중개의 구조 속에서 다양한 우리가 용어들을 미리 인식해 두고 가는 것이 뒤에 규정할 학습할 규정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요 거래 당사자라고 이야기했지만 한쪽 일반 거래 당사자는 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자가 되겠죠. 한쪽은 또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이런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거래 계약을 체결을 통해서 한쪽은 권리를 이전하는 자가 되고 한쪽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전하고자 하는 자,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중개업을 영위하는 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해주시오라고 중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 중개 의뢰를 개업공인중개사갑이 접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접수는 법률적 표현으로 빌리게 되면 바로 중개계약의 체결이 되는 겁니다. 중개계약의 체결. 이쪽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와 사이에서도 당연히 중개의뢰 접수가 있을 수 있겠죠. 매수 중개의뢰 접수, 임차 중개의뢰 접수, 마찬가지 중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뒤에 22조에 가면은 일반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학습할 기회가 있고 또 23조에는 전속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을 학습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일반 중개계약 관계, 전속 중개계약 관계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관계, 즉 중개계약 관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그림이 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거래당사 쌍방부터 다 중개 의뢰를 받아서 알선한 형태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단독 중개의 모습이 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항상 이렇게 단독 중개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갑에게 중개 의뢰를 했다라면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물론 갑에게 의뢰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을에게 중개 의뢰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거래 당사자 A와 B 사이에 거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업 공인중개사 갑과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을이 협력을 해서 함께 공동으로 중개를 할 수 있는 모습들도 등장할 수 있겠죠. 이런 중개를 공동 중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공동 중개의 모습이 더욱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개행위와 관련해서 중개행위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 출제된 그 유형들을 분석해 보면은 민법에서 많이 들어보는 표현들을 가지고 출제한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요 거래계약, 이 거래계약이 민법 을 통해서 보면은 법률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거거든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인 법률행위에 속합니다. 이 계약행위는. 그래서 결국 거래 당사자 간의 다양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제3자 입장에서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주선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뭐라고 한다? 중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은 이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행위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이 물건들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 계약이 가능해야 됩니다. 거래 계약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으면 중개행위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갑의 중개행위 대상이 되는 것은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한 법률행위, 즉 거래 계약이 중개행위 대상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아무리 물건이 존재하고 있어도 그 존재하는 물건이 거래 당사자 사이에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중개행위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행위, 즉 거래 계약이지 물건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17페이지에 그 제일 윗부분에 보면은 이 중개행위의 성격과 관련해서 우리 대부분 판례가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대리행위를 규율하고 있고 위임행위를 규율하고 있고 도급행위, 고용행위, 현상광고행위 이런 행위들도 민법에서는 규율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동산 중개행위는 민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이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민법은 오히려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일반법적 성격을 지닌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는데 이 중개행위는 민법에 등장하는 그 대리행위, 고용행위, 위임행위, 도급행위, 현상광고행위와 비교를 해보면은 좀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판례는 이 중개행위는 민법상 대리행위와도 유사한 점은 있지만은 위임행위와 가장 유사하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 중개행위가 위임행위라고 본다라는 것은 이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의 법률관계인 이 중개계약관계가 민법상 규율하고 있는 위임계약관계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갑이 행하는 이 중개행위는 민법상 위임행위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민법상 위임계약은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출제 범위에 속하는 규정은 아닌데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체결되는 거거든요. 수임인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중개계약의 일반 당사자인 의뢰인이 위임인의 위치에 놓이고 그리고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수임인의 위치에 놓입니다. 그 수임인이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거겠죠. 결국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거래 당사자가 직접 행해도 되는 그 거래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행위가 바로 중개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이 중개행위는 민법상 위임계약의 일반 당사자 입장인 수임인이 행하는 업무처럼
그 위임행위와 성격을 같이 띠고, 따라서 이 중개행위를 수행할 때는 민법의 수임인처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 민법 제641조에 보면은 수임인의 의무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이 중개행위를 행할 때는 민법의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수임인처럼 무슨 주의를 다 기울여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서 중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대법원 판례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법원 판례도 결국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민법은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일반법적 성격을 지니는 관계로 공인중개사법의 중개계약과 관련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중개계약에 흠결이 있는 부분은 민법의 무슨 계약에 관한 규정을,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수임인처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기의 사무인 중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 판례의 결론이죠. 양갈로 3번에 중개행위의 대상해서 괄호에 보시면은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라고 제가 표현을 세 단어를 적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기출된 문제의 분석을 고려해서 그렇게 세 단어를 썼습니다.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을 때도 있고, 다음 중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것은, 중개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해를 달리하면서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 출제하는 의도는 동일합니다. 중개가 가능한 부분이냐 중개가 불가능한 부분이냐, 그걸 판단할 수 있도록 출제한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보시면 아까 거래 당사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병에 관한 다양한 거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제3자 입장에서 보조해주고 주선해주는 그런 행위를 중개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거래계약이라는 법률행위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법률행위. 그래서 중개 대상이 되는 물건 하면은 요 물건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중개 대상 권리 하게 되면은 이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이 거래계약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득실 변경이 가능한 권리라면은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 물권의 한 종류로 질권이라는 물권이 있는데, 그 질권은 민법을 공부해 보시면 동산질권, 권리질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에 속하는 이런 물건들은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들이에요. 질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의 질권 설정한다, 건물의 질권 설정한다, 임목의 질권 설정한다, 이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물건들이죠. 결국 질권이라는 권리는 이 물건에 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이런 계약을 통해서 득실 변경이 불가능한 권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권이라는 물건은 중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권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개 대상 행위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거래 계약 행위에 속하는 것들이면 이 물건에 관한 거래 계약 행위에 속하는 것들이면 다 중개 대상이 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속하지 않는 물건,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선박, 이런 자동차나 선박이라는 물건도 거래 당사자들끼리 매매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임대 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매매 거래나 임대차 거래는 법률 행위는 맞아도 이 중개 대상물에 관한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가 아니다 말이죠. 선박의 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개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가 아니게 되면은 우리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두고 있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결국 그렇다면은 자동차 매매 알선을 해주고 받는 보수도 우리 공인중개사법 32조 규정에 의한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사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라야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민법을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은
187조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거래계약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개입 가능한 것이지, 법률의 규정, 즉 상속이나 경매, 수용 이런 등등에 의해서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에는 중개가 개입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래계약, 즉 법률행위 그 자체가 중개행위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18페이지에 보시면은 요즘에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일단은 시험 문제에서는 이미 이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수험생들이 알고 있다라는 전자에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어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 이론적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개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시중개, 참여중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거든요. 이 지시중개라는 것은 거래 당사 사이에 거래계약 체결이 성립될 때까지 도움 주는 중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 당사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만 제공해주는 역할, 그 정도에서 마치는 중개를 지시중개, 다른 말로 전시중개, 보도중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에서는 대부분 그 정도에 그치질 않죠. 거래 당사 사이에 거래계약이 체결에 이를 때까지 알선을 하는 거죠. 이런 중개는 참여중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규율 대상이 되는 부동산 중개인은 원칙적으로 참여중개를 전제로 법을 규정해두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시중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지시중개만을 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갈로 2번에 보면 중개의 대상에 따른 구분이란데, 민사중개와 상사중개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민사중개냐 상사중개냐의 구별은 법 적용 여부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상사중개가 되면은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개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상법에 나오는 중개업에 관한 규정은 민사중개업이 아니고 상사중개업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중개는 상사중개가 아니라 민사중개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만큼은 상법의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법의 총칙 규정, 즉 상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동산 중개의 경우도 적용이 되겠지만은, 상법 가칙에 등장하는 상사중개업에 관한 규정은 우리 부동산 중개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민사중개와 상사중개를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민사중개라는 것은 이 일반 사인들 간에 상행위 이외에 거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중개를 민사중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사중개는 상인들 간에 상사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중개를 우리는 상사중개라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이런 토지나 건축물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거래 계약은 민사 법률행위입니다. 소위 민사거래죠. 상사거래가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우리가 매매 계약 체결하는 거 아니죠.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 아니죠. 영리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래 계약들을 다 민사거래라 그러고, 민사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알선하는 중개는 민사중개.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부동산 중개라는 게 바로 상사중개가 아니라 민사중개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민사중개 행위를, 민사중개 행위도 아까 판례에서도 공부했다시피 상법 제46조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에 속하고, 그런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상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민사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도 상법상 상행위면은 명확하기 때문에 상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19페이지에 보시면 중개활동의 주체수에 따른 구분인데, 이거는 중개활동을 행하는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명이면 단독중개, 2명 이상이면 공동중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공동중개를 행하게 되려면은 공동중개활동에 참여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서로 상호 간에 정보의 공유 내지 교환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학습하게 되는 24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 많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이용해서 중개를 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공동 중개를 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24조에서 공부하게 돼 있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제도는 결국 공동 중개 수단적 제도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단독중개, 공동중개 다 허용이 되는 거죠. 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방금 4번에 중개행위의 법적 근거에 따른 구분이는데 요즘 최근에는 출제하고 있지 않는 용어인데 우리가 중개행위의 법적 근거인데 등록 유무입니다. 결국 중개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 규정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서 중개업을 해야 되고 이 등록하고서 행하는 중개행위를 공인중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는 중개를 공인중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을 해서 하는 중개를 공인중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자격자가 지금 등록한 것으로 취급을 받아가지고 중개업을 행하는 경우가 뒤에 학습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 바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이거는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것으로 간주받아서 현재도 중개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자격증이 없거든요. 없는데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받아서 중개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행하는 중개행위도 사중개가 아니라 공인중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 유무를 가지고 구별하는 용어가 아니라 등록 유무 갖고 구별하는 것이 이 사중개와 공인중개라는 용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등록자가 행하는 중개를 사중개, 등록자가 행하는 중개를 공인중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무등록 중개업 있죠. 이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유로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이걸 다른 용어로 바꾸어버리면 사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무등록 중개 이꼬르 사중개거든요. 그 무등록 중개업은 사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을 형사처벌한다 하는 말이나 사중개업을 형사처벌한다 하는 말은 결국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방갈로 5번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에 따른 구분인데 국내중개, 국제중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하게 되면은 우리가 국내중개라 그러고 외국에도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하게 되면 국제중개라고 하는데 현행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규율 대상이 되는 부동산 중개행위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국내중개를 전제로 해서 규율하고 있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제중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때는 그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국제중개를 행할 때는 현실적으로 단독중개가 아니라 공동중개의 모습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범위에 관한 대부분 판례를 우리가 소개를 해두고 있습니다. 결국 중개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행위냐 규율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판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판례를 한번 보시면은 법 제2조 1호에서 중개라 하면 제3조 규정에 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병행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 규정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51개 규정에 보면은 산재되어 있습니다. 중개행위라는 단어가 곳곳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곳곳에 등장하는 중개행위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하여 각 조문마다 따로 이 중개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법의 개정 과정에서 중개업에 부수되는 중개 외의 업무가 즉 소위 겸업 업무죠. 겸업 업무가 중개법인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서 중개행위를 매개로 한 여러 조문과 보증보험 또는 공제 대상의 합리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중개행위의 개념을 각 조문의 취지에 따라서 각 규정에 등장하는 중개행위의 개념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 2조 1호에서 지금까지 중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이 중개의 개념이 각 조문에 등장하는 중개의 개념으로 100% 활용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각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각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다소 유연하게 중개의 개념을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해서 중개의 개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에 가면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30조 제1항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30조 1항에서 등장하고 있는 중개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2조 1호에서 용어 정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의 개념보다 훨씬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즉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규정은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 아니라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즉 거래 당사자, 즉 중개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이 공인중개사법 제30조 규정이거든요. 따라서 중개행위의 범위를 상당히 폭넓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에서는 거래 당사자 보호 목적을 둔 우리 30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입법 목적을 고려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행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지, 개업 공인중개사의 어떤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중개행위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행위냐 아니냐 여부를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부분과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적 기준에 따라서 중개행위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객관적 사회통념적 기준에 따라서 중개행위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중개행위의 범위가 훨씬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거래 당사자 보호 목적을 두고 둔 규정이기 때문에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중개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을 해야 거래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중개행위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으니까 중개행위의 범위의 폭이 넓을 때 거래 당사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마지막 부분에 법 제30조, 즉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규정에 등장하는 중개행위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행한 행위 중 반드시 우리 법 제2조 용어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에 속하는 것만이 해당한다고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단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결국 지금 이 판례를 좀 어렵게 공부를 했지만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규정에 등장하는 중개행위의 개념적 기준과 범위는 그때그때 규정의 어떤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게 되고, 이 판례에 따라서 보면은 공인중개사법 30조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등장하는 중개행위의 개념은 용어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의 범위에 보다도 훨씬 넓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즉 거래 당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 비춰볼 때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 1호에 규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의 개념을 상당히 상세하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보통 이 제2조 용어 정의 6개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한 3, 40분 만에 다 진도를 나가버리지만은 우리가 이 용어 정의에 대한 개념적 인식이 확실히 다져져야만이, 기초가 확실히 다져져야만이 앞으로 공부할 많은 규정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설명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배우면서 동영상으로만 수업을 한다고 해서 수업의 질이 떨어질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0강을 촬영할 것이냐 40강을 촬영할 것이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보면은 50분 강의로 해서 거의 한 30강 정도에서 진도를 마무리 짓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가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한 30분 단위로 강의로 촬영해서 40강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한다면은 오프라인 강의나 수준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열심히 수강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의 개념, 그리고 3호 중개업, 그 다음에 4호의 개업 공인중개사, 5호의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 6호 중개보존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학습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